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윤경입니다. 저는 기관에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해외 교류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여러 사업 속에서 국제 교류가 좀 어떻게 시작되고 또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현장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예에 대한 범주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공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공예를 좀 동시대의 생활문화, 또 개개인이 지향하고 향유해 나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대량 생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거기서 단지 기능만을 충족시키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필요에 의한 단 하나의 작품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고 쓰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는 그 취향 자체가 바로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강의도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핫플레이스로 거론되는 장소 중에서 한남동과 성수동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실 텐데요. 거기에 이제 요즘 오픈하고 있는 편집숍들을 방문해 보시면 공예가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새로 오픈해서 절제된 공간의 미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노와 한남이라는 편집숍이 있는데요. 그 개관전을 목공예가 강석근 작가 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예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작품들을 볼 수 있기로 유명한 챕터1을 또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유명 브랜드들의 가구나 데코레이션 오브제들도 많지만 우리 한국 공예가들의 작품으로 공간을 빼곡하게 채워 놓아서 좀 자신만의 취향을 찾는 이들에게는 좀 아주 취향 저격의 장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예에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유행을 선도하는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들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예가들과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럭셔리 브랜드와 공예의 앙상블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샤넬은 프랑스의 자수 공방인 르사주나 단추 공방, 또 깃털과 꽃장식을 만드는 여러 유서 깊은 공방들과 항상 최고의 컬렉션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샤넬은 또 이런 공방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직접 인수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독점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공방들은 여전히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독보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럭셔리 기업 중 하나인 LVMH사의 브랜드 중 하나인 로에베 역시 2016년부터 특별한 상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바로 로에베 크래프트 프라이즈, 로에베 공예상이라는 것인데요. 이 상을 제정을 해서 장인 정신이야말로 브랜드를 지탱하는 힘이며 또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에베 공예상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최종 30명의 파이널리스트 후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대상 1명에게는 상금 5만 유로가 주어지는데요. 공예가들에게는 대상의 영광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큰 영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로에베는 사람이 손으로 빚어내는 가치야말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이며 이런 브랜드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10월 9일자 영국 제1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런 로에베 공예상에 오른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K크래프트가 오늘날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는 K-팝, 또 K-뷰티, K-드라마와 더불어서 한국 문화를 이루는 대체 불가의 원류라는 것을 집중 조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작이라 할 수 있는 페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페어 현장이야말로 럭셔리 브랜드와 또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모여드는 장소이고요. 한국 공예에 대해서 열광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관에서 10여 년 기간 동안 공예 해외 프로모션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대규모의 수교 기념 교류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해외 공예 기관이나 미술관과의 프로젝트, 또 해외 페어에 참가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나 그 일의 중심에는 항상 그 나라의 공예 전문 페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페어는 작품을 사고 파는 커머셜 플랫폼이지만 이 현장이야말로 국제적인 공예 디자인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류의 시작이 정말 용이하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본격적인 학습 코너에서는 이 페어 참가를 통해서 연결된 기관과 또 네트워크를 넓혀나가며 함께 협력했던 사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예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페어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고요. 또 그 페어 참가를 계기로 해서 접촉된 공예 관련 기관, 그리고 기관과의 어떤 협력 사례들이 있었는지 다양하게 좀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전반적인 국제 교류 사업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페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현장에 직접 참가를 해서 운영한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페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메종앤 오브제가 있고요. 또 밀라노 가구 박람회, 그리고 독일 페이퍼 월드입니다. 모두 리빙 및 데코레이션 또는 기프트 용품까지 포괄하는 프로페셔널 페어입니다. 메종앤 오브제는 본격적인 학습하기에서 자세히 소개할 거라서 좀 넘어가고요. 밀라노 가구 박람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밀라노에서 개최가 되고요. 1961년부터 개최되었고 한 160개국에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디자인 가구 박람회입니다. 가구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은 밀라노 디자인 위크이기도 한데요. 그 박람회장 외에도 밀라노 시내 곳곳이 거대한 쇼룸으로 변모가 되는데요. 평균 한 160개국에서 30만 명 정도가 항상 이 도시를 방문을 한다고 하니 전체가 좀 디자인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페이퍼 월드는 매년 1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류와 문구, 또 오피스 용품을 아우르는 박람회입니다. 공예 분야에서도 한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류 용품, 또 문구나 사무용품과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공예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상품들을 출품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박람회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3개 페어는 모두 프로페셔널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B2B 페어입니다. 물론 공예 페어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또 개인 콜렉터를 대상으로 하는 페어 역시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콜렉트가 있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소파,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헤벨라시옹이라는 비엔날레입니다. 콜렉트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렉트는 2004년부터 영국 공예청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공예 아트 페어입니다. 공예 전문 갤러리들이 참가를 하고요. 매 30여 개의 갤러리들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파는 매년 11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공예 아트 페어입니다. 이름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듯이 조형적인 예술 작품이 출품되는 페어이고요. 소파 역시 갤러리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유리 전문 갤러리가 강세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컬렉트의 성향 역시 유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파는 1994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했고요. 매년 3만여 명 정도의 방문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헤벨라시옹 페어는 상대적으로 신생 페어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공예진흥기관인 아틀리에 아트 프랑스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페어이고요. 그랑팔레에서 경연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인 공예가부터 공방, 또 기관 및 장인 아틀리에 등이 폭넓게 참여해서 프랑스 공예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페어들 중에서 그중 저희 공예진흥원이 직접 참가해서 국제 교류까지 확대해 나갔던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스터디를 하고자 합니다. 메종앤 오브제 먼저 페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종앤 오브제는 1월과 9월 매년 2차례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홈 인테리어 박람회입니다. 공예품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홈 인테리어 또 데코레이션 용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참가를 하면 한 3천여 개의 기업들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종앤 오브제는 거대한 B2B 거래를 위한 장이기도 하지만 공예진흥원처럼 다른 국가에서도 카운슬이나 또 기관에서 자국의 디자이너나 공예가들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기도 합니다.
공예진흥원은 2008년부터 한국공예관의 형태로 참가를 했고요. 매년 한 10명 정도의 작가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페어 참가를 통해서 해마다 겐조나 또 에르메스 여러 명품 브랜드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또 라파에트 백화점, 또 뮤지엄 샵 등 여러 부문의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종인 오브제가 이런 페어 거래 현장이기도 하는데요. 국제교류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매종 오브제 운영 기관은 아틀리에 아트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대표적인 공예진흥기관입니다. 이 프랑스 공예협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의 타이틀은 아틀리에 아트 프랑스라는 것인데요. 프랑스의 예술 공방들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한 6천여 명의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예진흥기관이고요.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68년 도예 및 유리장인들의 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1958년에는 매종 오브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파리 예술공방 살롱을 개최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나가서 현재 매종 오브제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공예협회는 공예진흥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예 비엔날레, 헤벨라숑, 또 문화유산 박람회, 또 매종의 오브제, 또 공예 영화제와 같은 전시성 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재단을 설립해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프로젝트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속 공예가들을 위한 판로 개척에도 이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파리에 마레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제 공예 전문 컨셉 스토어가 있고 또 공예 전문 갤러리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문 근처에도 공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파리뿐만이 아니라 남프랑스, 또 빼제나스라는 휴양 도시에도 공예를 즐기고 좀 소비할 수 있는 갤러리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예협회가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공예진흥원과 굉장히 성격이 유사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교류를 위해서 이 기관과 접촉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좀 공통 분모 사업을 활용을 해서 서로 국제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좀 먼저 기획을 했었고요. 3가지 꼭지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프랑스 공예협회에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은 이제 매종된 오브제에 공예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예홀과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공예 박람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프랑스 초청관을 조성해서 페어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방법, 또 진흥원 역시 인사동에 갤러리와 공예 전문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교류, 공예 작가들 레지던십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최초로 했습니다. 이 공예협회에 저희 제안 사업을 이제 전달한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접촉한 지 한 몇 개월 만에 양 기관이 한 상호 2년 정도 적극적으로 한번 계기가 될 때마다 조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해 보자라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MOU를 체결한 이후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꼭지 말고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일례로는 프랑스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 박람회에 한국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되어서 한국 공예의 전통 작품도 역시 프랑스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예 트렌드 페어에 프랑스 해외 초청관을 마련해서 한국에서도 프랑스 공예가 현재 어떻게 형성되고 있구나, 어떤 작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매종의 오브제의 초청관으로 한국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네, 물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교류전도 개최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제안 사업 중에 하나였던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헤벨라시옹 행사에 주빈국으로 한국이 참가했던 사례입니다. 2015년이었는데요. 2015년은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의 한국의 해로 지정이 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비엔날레 역시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예진흥원이 페어의 한국 주빈국으로서 행사를 함께 하였고요. 5일 동안 주빈국으로서 행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고요. 또 중요 고객들을 만나면서 작품까지도 매출이 좋았던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 헤벨라숑은 또 프랑스의 공예 아트 페어에 참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가를 이어나갔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영국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공예 네트워크를 좀 더 확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국가별로 공예 동향을 좀 살펴보던 와중에 저희가 영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공예 마켓 중 하나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페어들과 영향력 있는 전문 갤러리들이 작가 육성을 통해서 자생적인 아트 소비 시장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고, 또 무엇보다도 공예를 전문으로 관할하는 영국 공예청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와는 달리 주요한 박물관, 예를 들어 대형 박물관이나 빅토리안 앨버트 뮤지엄에 한국관이 있다는 것도 영국을 대상지로 한 심도 깊은 네트워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영국을 후속 주자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공예청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영국 공예청은 1971년 영국 공예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설립된 공예협회이고요. 1982년에 왕실 면허를 받았고 현재에는 문화예술계 사업을 전담하는 아트 카운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공예청을 최초로 접촉을 하면서 이제 진흥원의 여러 사업을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또 프랑스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 공예청과도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가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 처음에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 공예청의 좀 태도는 약간 소극적이었었어요. 공예청도 이제 자국 공예 활성화가 먼저 자신들의 그 미션이기 때문에 뭔가 한국과 바로 교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처럼 공예진흥원이 이제 영국 현장에 좀 전시 작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콜렉트 참가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또 매종인 오브제 사례를 통해서 페어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것은 검증된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콜렉트 역시 저희가 이제 영국 시장도 한번 판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었고 참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콜렉트를 참가하면서 공예진흥원은 매종인 오브제와는 달리 거기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공예 예술을 향유하는 소비자층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대미술의 가장 최고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티스트 데미안 허스트도 있었습니다. 그 아티스트가 직접 저희 부스를 방문해서 작품도 구매를 했었고요. 또 로스차일드가의 콜렉터도 역시 저희 부스를 방문을 해서 작품을 구매하며 여러 좋은 네트워크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 문학의 한국 공예를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게 되어서 또 공예청과의 교류가 아니더라도 영국 공예계의 진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예청뿐만이 아니라 대형 박물관과 또 장식예술로 유명한 V&A 미술관과도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다 보니 공예청에서도 공예진흥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한국 공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겨나게 되어서 영국 공예청과도 결국에는 이제 MOU를 체결해서 페어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협업 차원으로 기관끼리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인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기관과 이런 MOU를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콜렉트 참가는 영국 공예청 외에도 영국의 다양한 미술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먼저 빅토리안 앨버트 뮤지엄과의 교류인데요. 매해 콜렉트를 운영하면서 V&A 역시 진흥원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미술관도 역시 동시대 작품들을 소장해 나가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콜렉트의 해마다 담당 큐레이터가 방문해서 자신들의 소장품이 될 만한 작품들을 고르고 구매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출품했던 한국 작품들을 여러 번 V&A에서 구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콜렉트에서 이러한 박물관 구매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박물관이 검증해 주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서 또 방문하는 콜렉터들이 다시 한번 작품들을 보게 되고 그들도 다시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는 셀링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뮤지엄의 셀렉션이 판매 활동에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콜렉트를 운영할 때에 단지 5일 행사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프로모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고객인 박물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하면 사전에 홍보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뮤지엄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콜렉트 오프닝 하루 전에 V&A와 함께 사전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참여작가 중 한 명과 함께 동행하여서 저희 콜렉트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티 리셉션 그리고 뮤지엄의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한국 유물 핸들링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뮤지엄에서 이제 개최가 되었던 아주 프라이빗한 행사였고요. 소규모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 참석한 고객들이 계속 한국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구매를 이어갔던 고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밀도 있는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 행사를 하고 난 이튿날에 콜렉트 개최 현장에서 바로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방문을 하여서 작품을 구매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V&A 뮤지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대형 박물관과도 좀 교류를 이어나갔는데요. V&A와 차별점이 있다면 티 리셉션과 같은 세레모니 대신에 콜렉트에 출품하는 작품 중에서 대표 작품을 지정을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57 작품에 저희가 주력을 했는데요. 공예진흥원이 매해 주력 작품으로 출품하기도 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대형 박물관의 유물을 보면 고려 나전, 또 조선시대 나전치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춰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나전치기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치기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맥락을 저희가 고려한 끝에 57 장인과 함께 아티스트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VIP 중에서 그 이튿날 콜렉트 오프닝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저희가 설명을 했던 작품들을 구매하기도 했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좀 간략하게나마 조망을 해보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 교류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담당자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공예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예와 디자인이라는 정확한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제 활발한 그 국가를 좀 찾아봤고요. 또 관할하는 기관의 유무, 또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페어라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류를 확장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이제 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미션을 좀 수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때 저는 국제교류 담당자로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년간 운영해 본 좀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첫째로 담당자로서의 비전, 또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동향 파악을 하고 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좀 적시적소의 인력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들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뭐 간단한 사례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같이 있는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담당자 개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뭔가 마이크로 단위의 업무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조망하고 전체 사업의 기획,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업무마다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잘 발굴해내서 그분들에게 맞는 정확한 미션을 부여를 하고 그런 인력들을 관리하는 것 역시 이제 담당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양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교류 사업 역시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뢰가 기관의 신뢰로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좀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해외 교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관련 업무를 하실 때에 좋은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